네, 안녕하십니까. 딜로이트의 이동기 파트너입니다. 오늘 이렇게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한 25분 정도 공유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웹 3.0 글로벌 동향과 주요 사례, 그리고 그거에서 추진을 하기 위한 어떤 기업들의 시사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업무를 한국 회계사로서 업무를 하기 시작했었고요. 결국은 회계사의 업무는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비즈니스 데이터의 요약 정리표인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고 제공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 기업들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어떤 기반이 IT를 많이 쓰는 거고,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뢰성 있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IT 환경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한 20년 정도 몸소 체험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블록체인과 웹3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2019년부터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주제고, 다만 이제 이 개념이 아직 이렇게 정립이 되거나 성숙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 이해도나 약간 뭐 오해가 생길 소지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3.0 글로벌 동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이제 경제학자이시고 세계적인 석학이신데, 이분이 아마 70년대쯤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이분이 1999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향후에 어떤 우리 경제 이코노미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동력이 될 건데, 우리가 지금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게 일렉트로닉 캐시에 대한 거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일렉트로닉 캐시라고 하는 것은 송신자 A가 송신자 B한테 뭔가 자금을 이체할 때 서로 간에 모르는데도 그걸 뭔가 믿고서 전송할 수 있는 이런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1999년에 이런 얘기를 하신 이제 유튜브 짤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이 2009년에 상업화에 이제 성공하기 시작한 이 시점보다 한 10년 정도 전에 이제 예상을 하셨던 거고, 사실은 이 일렉트로닉 캐시를 얘기를 할 때 이 개념이 아마 인터넷 3.0이라고 해석을 했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웹3, 웹 3.0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웹 3.0의 어떤 글로벌 사례라든지 시사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지금 한 25년 전에 이런 것들을 상상하라고 예측했던 것들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도가 되고 있고, 글로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3, 4년 동안 좀 활발하게 많이 추진된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 드리면서, 그럼 앞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전략적 방향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내용 말씀드릴 거고, 어제자로 저희 글로벌 저희 딜로이트 그룹에서 요 보고서를 좀 이제 배포한 게 있는데, 혹시라도 이 발표 이후에 뭐 관심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오늘 웹3에 대해서 웹 1, 2, 3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뭐 들어보셨기 때문에 뭐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인 거고요. 저희가 이 웹 1.0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단방향으로 정보가 흐르고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냥 제공한 거에 대해서 그냥 읽기만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웹 2.0 시대에서는 뭐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도 읽고 나의 데이터도 제공을 하고 이 서비스를 이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요즘에 젠지, MG 아니면 뭐 민주주의적인 어떤 평등한 공정한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한 챌린지가 많이 있게 되다 보니까 웹 3.0의 개념이 좀 더 중요해지고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 3.0에서 뭐 키워드를 하나를 뽑자고 하면 리드 라이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라이트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뭔가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데이터 주권, 뭐 소유권,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웹 3.0이나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세상에서는 뭐 글로벌에서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플레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뭐 다오라고 하는 어떤 탈중앙화된 자율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개념도 여러 가지 시도가 많이 되고 있었었고, 그리고 뭐 그 디파이라고 하는 탈중앙화 금융도 있었고, 그리고 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CBDC도 이제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돌아가기 위한 어떤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고, 또 뭐 거래소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웹3 게임, 뭐 한 2, 3년 전에는 게임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P2E 게임이 상당히 많이 이제 붐업이 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 정리해 보면, 저희 딜로이트 글로벌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웹3의 주요한 유즈 케이스들은 P2P 금전거래에 대한 어떤 모델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금융자산, 금융업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뭐 디파이 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서 조각 투자, 토크니제이션 뭐 이런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또 RWA라고 하는 현실자산 그 자산에 대한, 현실 세계 자산에 대한 이런 것들도 시도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현실 세계에 대한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하는 서비스들도 좀 많이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웹 3.0의 중요한 어떤 테마 중에 하나인 데이터 주권,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그런 논의들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선 뭐 그 세션에서 질문 중에 보면은 뭐 영지식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례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국에서도 디지털 신분증이라든지 아니면 투표를 할 때 뭐 영지식 증명 기술을 통해서 뭐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중앙에 개입되어 있는 인터미디어리의 개입 없이, 관리 감독 없이 그 P2P 간의 어떤 거래를 하면서 서로 간에 모르지만 이게 트러스트가 확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웹3 생태계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서플라이 체인 그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도 지금까지는 어떤 뭐 갑을 관계를 따진다고 하면은 갑에서 데이터를 좀 독점을 하고, 나머지 을에서는 사실은 디지털라이즈도 되지 않은 어떤 페이퍼 정보 같은 것들이 뭔가 사일로 방식으로 뭔가 분절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뭐 공급망 관리에서는 전 주기에 대해서 이런 이력 관리가 가능하고 검증이 가능해서 뭔가 그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뭐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아까 앞전 세션에 뭐 언급이 되었던 DPP 또는 CBAM, 아니면 그 물류 연료에 대한 뭐 항공 연료의 어떤 친환경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니면 뭐 해운 물류에 대한 연료에 대한 뭐 그 친환경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 여러 가지 강력한 그 규제들이 지금 발효되고 이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실무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3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핵심 기술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간단히 한 6개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뭐 첫 번째로는 뭐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 두 번째로는 어떤 시큐리티 보안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실제 설계해서 운영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자 툴 같은 것들이 이제 서포트 돼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적으로는 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돌아가서 뭐 이를테면 디파이 서비스를 운영될 수 있도록,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 물론 이제 그 금융 그 섹터에서 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서 이 웹3 어뎨션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모델에서 좀 더 그 고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없는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서 고객 밸류를,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완전히 퍼블릭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DLT 네트워크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 섹터, 특정 산업에서 필요한 그 밸류 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시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렇게 뭐 핵심 요소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 웹3의 어떤 컨셉에 맞는 고객 관계를 향상을 하고, 그 향상된 고객 관계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을 하고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 확장이 되는 이런 약간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기 때문에 웹3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 웹3에 대해서 이제 주저하는 이유 중에 이제 뭐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그 금융 사기나 뭐 여러 가지 파산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규제가 명확하지 않거나 규제에서 금지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3라고 하는 게 이 실무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뭐 공부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익숙해진 개념이지만, 이 대다수의 일반적인 이제 그 시티즌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생소하고 뭔가 이게 좀 불확실하고 불안한 이런 기술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인식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뭐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지만 이게 크립토랑 블록체인이랑 웹3에 대해서 사실 이거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웹3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디지털 자산 크립토 에셋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뭐 그 이게 1억이 넘었냐, 1억 3천이 넘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지, 이 기술을 통해서 민주적이고 평등하고 뭔가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당히 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다라고는 사실 생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여론들이 아직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금융 사기, 예를 들어서 뭐 마운트 곡스 거래소, 뭐 FTX 거래소 파산, 그리고 뭐 다오라고 하는 것들 이더리움 기반으로 상당히 이제 그 이상적인 조직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도했지만, 그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서 그 알고리즘 로직의 어떤 그 취약점을 해킹을 당해서 상당히 많은 재산을 탈취당하는 사건들도 있었고요. 이게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런 그 사건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 이면에는 당연히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이 기술이 어느 정도 긴 기간 동안의 신뢰 검증을 받을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 관리가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좀 전에 아까 주저하는 요인 중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규제의 불확실성. 그래서 사실은 이 웹3 블록체인 크립토 시장에서는 뭔가 비즈니스를 할 때 뭐 규제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사실은 그냥 되게 상식적인, 뭔가 하기 싫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로도 쓰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것들이 지금 벌써 비트코인이 나온 지 한 뭐 15년 정도 지난 그 과정에서 각 나라마다 어떤 이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나 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을 관장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펀딩을 하거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나 마케팅할 때는 이런 규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컴플라이언스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뭐 AML이나 KYC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 그 테러 자금 방지하는 그런 기구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예시인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비즈니스를 진흥하기 위해서 규제를 좀 호의적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이게 아직 불확실하고 위험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산업에 그냥 멋모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그 어떤 보호를 위해서 좀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약간 그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규제가 조금 더 불확실하던 상황에서 약간 확실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웹3에서 여러 가지 뭐 사건 사례도 있었고 규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좀 극복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에서 이제 직면하는 과제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규제의 요구사항,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뭐 이를테면 2, 3년 전에 아까 게임사들이 뭐 P2E 게임을 한다거나 뭐 다른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이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국내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약간 그레이 영역의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그 뭐 싱가포르나 두바이, 아부다비 뭐 이런 약간 규제가 좀 친화적인 어떤 국가로 진출을 해서 비즈니스를 좀 추진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항에 해당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비즈니스를 아무리 추진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숙련된 전문 인력, 인재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이 비즈니스를 하기에 상당히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이제 뭐 감사나 컨설팅을 하는 어떤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사실 이 기술이 너무나 생소하고 기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요쪽에 대해서 특화된 전문가들 소수가 뭐 TF를 구성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다 보면 여전히 그 아는 부분이 있지만 모르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전문 인력 확보가 이렇게 쉽지만 않다. 다만 이제 제가 뭐 나이파 과제도 하고 뭐 과기부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국가에서 이런 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좀 지원을 하고 그게 한 4년, 5년이 벌써 넘었으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블록체인 전문 기업들과 전문 어떤 인력들이 확보됐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 어떤 인프라 차원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지금 미국의 뭐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해서 금융 산업이 뭔가 뭐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상당히 이제 화랑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정책이나 규제가 조금 더 이제 호의적으로 가고 뭐 다만 투자자 보호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지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어렵다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회사의 어떤 운영 구조라거나 아니면 수익화 모델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변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럼 기존에 익숙하고 체계가 정립되었던 어떤 운영 구조나 조직 구조나 아니면 어떤 수익화 모델에 좀 핏이 맞게 최적화되어 있던 것들이 뭔가 다 이렇게 흔들려야 되기 때문에 거버넌스 체계부터 어떤 정책과 절차, 뭐 프로세스, 시스템, 데이터, 인력 구조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투자를 하는 것이냐, 고할 거냐, 스탑할 거냐 이런 것들의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게 뭐 거래소나 커스터디 사업자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좀 제한적으로 그 승인을 받고 하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포춘 100대 기업들 이미 뭐 상당히 큰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4년, 5년 전부터 이미 상당히 많이 그 이니셔티브를 만들고 R&D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좀 약간 과실 중에 하나가 뭐 금융 서비스가 지금 승인을 받고 상당히 큰 뭐 유동성을 확보하고 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스 케이스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뭐 잘 아시죠? 유니러버라고 하는 요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 CEO가 뭔가 그 서포트하는 그 뭐 메타버스 그 컬렉티브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웹3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가지고 뭐 전사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사례는 약간 메타버스를 통해서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이제 디지털 트윈이나 온라인 상황에서도 우리 뭐 고객들에게 밸류를 제공하고 우리의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지난 한 2, 3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됐었고요. 여기 뒤에도 한 몇 번을 더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 거기에서 약간 공통적으로 그 기존의 오프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던 그 기업들에서 결국은 고객에게 밸류를 제공을 해서 그 밸류를 그 인식한 밸류에 동의한 고객들이 이것들을 구매를 해야 이제 수익화 모델이 잘 지속이 되는 건데 그럼 그 수익화가 되기 전까지 이 고객 우리 회사의 기업의 어떤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브랜드에 대해서 뭔가 인지를 하고 이거는 이 기업은 내가 뭐 정말 사용을 하고 구매하고 싶어라고 하는 인게이지까지 가기 위해서 그 오프라인 장소랑 온라인 그 디지털 월드에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게 만약에 그 퍼체이즈 구매까지 연동이 된다고 하면은 전환까지 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이제 수익화가 되는 거죠. 이제 수익화가 될 때 여기서는 뭐 필수 불가결하게 디지털 에셋을 통한 뭐 페이먼트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권장이 될 것이고 이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이런 웹3 생태계에서의 뭔가 포지션을 좀 선점을 하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어떤 커뮤니티를 통한 로열티를 형성하는 관계까지 가야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이쪽에 우리 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NFT를 개인화된 뭐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통해서 NFT를 발행하고 이게 VIP 멤버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그 디지털 월드나 아니면 피지컬 월드 양방향에서 뭔가 이걸 통해서 내가 밸류를 느끼고 이 브랜드에 계속 그 락인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그 시도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공통적으로. 근데 이런 그
비즈니스 구조,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까 뭐 유니레버에서도 CEO 서포트를 맡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 탑 매니지먼트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천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의 신사업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그 다음부터 사실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나 정책, 뭐 전체 프로세스가 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빅뱅 방식으로 크게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뭔가 소규모 조직이고 되게 중앙한 전담팀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팀만 해가지고는 뭐 사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뭐 회계 처리라든지 텍스 문제라든지 법률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상당히 그런 리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소규모의 전담팀이 수행하지만 이 전사적인 측면에서 리스크를 다 좀 식별을 하고 우리가 이걸 고해도 되는지, 스탑해야 될지, 국내에서 할지 해외에서 할지, 해외에서 한다면 어떤 로케이션 스터디를 기반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애자일하게 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비즈니스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숙된 시장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시장과 다 아는 방법론, 다 아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속도가 좀 빠르게 돼야 되고, 이게 또 반면에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에 노출될 그런 위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이게 지금 보면은 뭐 불가리나 태그웨어 이렇게 럭셔리 굿즈 하고 있는 LVMH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에스티 로더라고 하는 뷰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어쨌든 그 새로운 포지션을 뭐 C 레벨에다가 이제 임명을 해서 상당히 리더십에서 이거는 서포트하는 어떤 사업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기존 어떤 사업의 인력과 어떤 정책과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애자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급망 관리에서 서플라이 체인 관련된 시도들도 많이 있고요. 이게 아마 2016년, 17년에도 처음에 이 물류 추적 관련된 거를 블록체인 웹3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한동안 이게 동력을 잃었다가 유럽 쪽의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례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리캡을 해보면요. 웹3 솔루션과 이거에 대해 뭐 생태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이해가 없는 기업들도 많지만 딜로이트에서 서베이를 해본 결과 향후 1년 동안에 이쪽에 대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좀 고민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퍼센티지가 거의 한 78%, 거의 87%, 거의 90%에 육박하는 이제 기업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이 많고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비즈니스 기회가 있지만 주저할 만한 어떤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고, 그 비즈니스를 추진한다고 하면 아까 핵심 요소 한 6가지 정도는 기존의 우리 비즈니스 기업에서 갖고 있던 어떤 보유 역량에 충족을 하는지, 아니면 그거보다 내재적인 어떤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인재 육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복합적으로 결부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과제인 건 맞다. 다만 이게 작년 말에 저희 글로벌 보고서에 보면은 결국은 이런 아직은 생소하고 증명되지 않은,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든지 불확실성, 아니면 의심, 의구심 이런 것들에 봉착해 있다기보다는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아주 되게 소규모 파일럿 테스트라도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게 성장이 된 생태계에서 포지션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냈던 보고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게 구축할 역량이 있는 건지,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자원의 어떤 풍부함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게 맞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아예 끝단에 있는 외부 전문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웹3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것도 옵션이 될 수 있다. 중간에 바이한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외부에서 영입을 한다거나 어떤 솔루션을 좀 도입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